그러니까 문정부는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서울만 강세였고 지방 약세였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실패를 비판했는데 20년, 21년은 코로나 환경이 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로 전국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새 문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말을 하는 그 문정부의 부동산 실기는 17, 19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치 08년처럼 22년도 미국이 기준금리 500bp 올렸고 네. 한국도 따라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전세 가격 하락하고 매매가 하락하는 그런 하락장이 나왔고 현재의 회복세는 서울을 중심으로만 회복을 했고 지수 기준으로 다른 지역들은 다 정고점을 못 넘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짐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최상호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대선이 이제 반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걸 알려면 복습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훑어보고 현재 네. 상태를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일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을 수요하고 공급단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미시적인 입장에서는 수급을 다루게 되는 거고 국토부는 주로 공급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금융부처는 수요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단 22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2년 대선은 상당한 부동산 선거였는데 왜냐하면 20년, 21년에 너무 크게 부동산 시장이 올랐고 네. 그거에 대한 그 소위 반발 심리가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양당에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이제 경향이 있었고 특히 선거 2주 전에 그 선거용 책자가 나오고 이번 선거에서도 5월 18일에 선거 책자가 나오게 되는데 네. 그때 보면은 결국 양쪽에서 250만 호 주택 공급, 이재명 쪽에서는 311만 호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을 잡겠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양쪽에서 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수요 부분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공약에서부터 수요가 너무 셌기 때문에 주택이 또 올랐으니까 수요 부분은 크게 건드리지 않는 형태로 뭐 각종 세금을 폐지하기보다는 뭐 합리화하겠다. 어느 정도 뭐 완화하겠다 이런 거고 막 어떤 세금 폐지, 중과세 폐지 이런 강력한 그런 대책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대선을 치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집권하고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부터 주택시장이 무너졌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한국도 단기간에 300bp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둔촌주공 아파트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청약 관련한 규제부터 시작해서 중도금 대출 규제, 수요 규제 이런 것들이 또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아예 안 나오고 등등 오만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23년 13 대책을 기준으로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진일보한 형태로 수요 완화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공급은 국토부가 수행을 하긴 하지만은 사실은 공급을 국토부가 한다는 거는 제도 인프라를 깐다는 거지 직접 국토부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한국은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공급 목표도 원래 목표했던 거 대비해서 80% 이하로 못 따라가는 과정에서 수요를 진작시키다 보니까 이제 수요에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서 23년, 24년 양 연도에 소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장이 크게 나타났고 반대로 지방은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어졌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상 큰 변화가 없이 윤 정부는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역대 정부들의 부동산 대책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뭐 규제냐 완화냐 위축이냐 부양이냐 억제냐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섞어서 했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억제 정책을 쓰고 가격 내리면 부양 정책을 쓰고 이런 걸 반복해 왔었는데요. 윤 정부 말미에 들어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게 24년 88 대책입니다. 그 88 대책이라는 게 윤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13 그리고 88 이게 제일 중요한데 88 대책은 빌라 사기 사건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빌라가 전세 기능을 잃게 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 전세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너무 치솟고 그 치솟은 소형 아파트 전세 가격,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그거가 쿠션을 치면서 일반 아파트 가격을 전부 밀어 올린다는 판단하에 소형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힌 게 한 꼭지고요. 두 번째는
추가로 도심에 있는 모든 건설 관련 규제와 세제를 다 없애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겠다. 정비 사업을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그다음에 이런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한 규제 완화를 88에 전부 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12.3 계엄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을 새로 치르게 되면서 88 대책에서 발표했던 것들이 전부 다 못하게 되었고 네. 이게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10대 공약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윤 정부의 정책들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다 가지고 온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네. 전 정부들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해왔는가.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가져온 게 노태우 때부터예요. 네.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은 10년 주기가 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좀 튀어 오른다 싶으면 규제를 하고 그게 한 10년 이어지고 다시 완화로 이어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요. 노태우 때가 엄청 높고요. 네. 그런 다음에 김대중 때 완화를 하게 되면서 다시 튀어오르고 네. 오히려 완화 규제를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네. 좀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엄청 것 같다가 안정화졌죠. 예,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쌍봉 두 번 튀어오르게 됩니다. 네. 저 그래프를 저는 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일단 80년대는 한국의 고도 성장기였고 소위 그때는 삼저라고 해서 유가도 낮고 환율도 낮고 모든 부분에서 호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서울이 과잉 과밀로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수요가 네. 폭발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임차료가 치솟게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2년 전에 전세 대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80년대 전세 대란도 너무 심각했었어 가지고 당시 사회면에는 임차료를 구하지 못해서 일가족이 동반 자살하거나 하는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면서 예.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그 일성이 자기는 주택을 공급한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했고 200만 호 주택 건설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이제 당선이 되고 그래서 곧바로 일기 신도시를 만들게 되고 일기 신도시 설계하는데 한 도시당 7일밖에 안 걸렸다고 할 정도로 네. 군사작전 하듯이 만들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전두환 정부 때 81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김문수의 또 그 화이트 존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거 저희가 조금 있다가 정책에서 확인을 하나 할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택지개발 촉진법 같은 거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건축 규제 약 28종을 모두 다 해지시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이었거든요. 예. 그 법을 토대로 일기 신도시를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만들게 되면서 94년도에 일기 신도시가 준공되고 준공 효과로 공급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건설되니까 수요가 서울에서 일기 신도시로 분산이 되면서 서울 주택 가격도 잡히는 게 노태우 정부 말기 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잘 아시는 게 95년, 97년까지 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괜찮게 성장을 했는데 동아시아 위기 오면서 한국도 IMF 맞고 예. 그러면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DJ 정부는 IMF 때 그러니까 DJ 정부가 되게 중요한 정부인데 예.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IMF를 우리가 그때 극복을 한 게 뭐 금 몇백 톤을 모아가지고 극복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계, 기업, 정부라는 3대 경제 주체에서 IMF 이전에 우리나라 성장을 책임졌던 거는 기업이었는데요. 네. 가계는 그 당시에 부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는데 기업이 고 레버리지로 도산을 하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왼쪽 말은 가계고 오른쪽 말은 기업인데 네. 오른쪽 말 기업이 도산을 하니까 그럼 왼쪽 말 달려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DJ 정부에서 했던 정책의 코어는 민간 가계의 부채를 열어주는 부채 레버리지 정책이고 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도 다 DJ 정부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 그전에는 이런 주택의 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주택은행을 통해 가지고 건설대출만 존재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계가 그 당시 기준으로 담보를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소위 민간 대출이 열렸기 때문에 가계대출 사이클이 DJ 때부터 예.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02년, 2003년에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최근에 우리가 저출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다 지방도시 떠나서 서울로 오는 것처럼 IMF는 민간 기업에서 40대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그런 충격을 줬기 때문에 전문직 선호에 대한 그 의식이 97년을 전후로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요. 예. 그 두 개가
조합이 되니까 지금이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조합됐냐면 그럼 의사 변호사 시켜야 되겠다. 네. 그 의사 변호사나 공무원을 시켜야 되겠다. 일반 기업에 보내면 절대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인식이 다 바뀌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열어주니까 그때부터 소위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와. 강남이랑 노량진 학원가가 대성을 하면서 주택시장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견이 뭐니 하는 이런 얘기 속에 서울 재건축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의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대출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DJ 그게 정부 때 이때예요? 네. 그러니까 DJ 어. 정부 이전에는 공무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회사를 대부분 다 일반 회사를 가지 왜 공무원이 되냐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DJ 정부를 거치고 IMF를 거치면서는 공직을 가고 음. 만 정년을 채우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일반 기업은 45세도 정년될 수 있고 언제든지 잘리고 이러면서 의사 전문직 선호가 이제 난 거죠. 근데 이제 변호사 쪽은 나중에 로스쿨이 만들어지면서 네. 공급이 늘어나게 됐는데 의대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 시장이 지켜졌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상위권 대학 음. 리스크를 의치한 수가 다 짱 놓고 그다음에 음. 이제 공과대학 순위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이때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요. 예. 22년에 우리 사회를 이 당시만큼 때린 게 뭐냐면 저출산이거든요. 음. 저출산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그럼 지방 도시 소멸하고 음. 서울 아니면 못 살아나겠네? 음. 이런 생각인 거고요. 그게 그냥 학습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런 사회적 인식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예. 22년에 왜 그랬냐면 출산율이 0.7 가버리니까 음. 0.7은 뭐 세계 최저 출산율이다 막 이러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과정에서 지방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낮아지고 그다음에 서울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된 것도 요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서 서울 지역에 집을 더 살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자금 지원하고 부추기게 된다면은 더더욱더 거품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DJ 정부 때 보여줬던 그 사회적인 인식이랑 대출 열리는 게 지금이랑 조금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 이후에 결국은 아까 10년 주기 얘기하셨는데 네. 노무현 정부 들어가지고는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연설해 가지고 세종시 천도 약간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실제 세종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약간 위헌 얘기가 있었다가 2004년, 5년, 6년에는 다시 글로벌 유동성을 만나게 되면서 한국도 중국에 기대는 그런 굉장한 고성장 소위 차화정 랠리가 있었던 거여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니까 예. 주택 부동산 시장도 같이 상승을 했고 음. 그리고 DJ 정부 때 이미 대출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나중에 LTV, DTI를 조정하면서 시장을 규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예. 금융위기 때 돼서야 일부 조정세가 나왔고요. 음. 금융위기 이전에 이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레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뭐 주택 관련해서 공급이랑 수요가 있는데 공급 쪽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공급을 열어놨거든요. 예. 보금자리 주택 150만 원 짓자 이러면서 민간에서도 공급이 쌓여 있는 상태인데 공공에서도 150만 원 또 짓자 이러니까 공급이 적체가 되면서 초과 공급이 쌓였고 수요는 회복하지 못하니까 이 시장이 침체를 했고 이명박 정부 때는 내내 20번 이상의 부양 정책을 냈는데 안 먹혔습니다. 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공급이 많았던 것들을 다 없애자. 이명박 정부에서 공급 과잉 정책들 싹 다 없애버리고 국토부가 주관하는 택조법도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을 완전 죽여버리게 되고요. 네. 그리고 동시에 이때 소위 부동산 씬의 전설적인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김경환 차관부팀 나오셔가지고 그쪽에서 수요 촉진 정책을 쓰죠. 최경환, 김경환 이 콤비로 LTV 실시까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촉진하는 각종 세제 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주택자도 이때 많이 늘어났죠. 다주택자 아예 양성하기 위해서 예.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만들었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원래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들여오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개인들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임차주택이 공급이 된다는 논리와 그리고 개인 주택 임대차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어쨌든 4년, 8년이니까 임대차 기간을 길게 만들어야지 주거권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공무원들은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임대차 기간을 길게 해주는 대신에 오만세지금은 다 깎아주겠다는 컨셉으로 주임사 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결국은 14, 15, 16, 17년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주택시장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오직 다른 정부 때랑 다 달랐던 게 17년부터 19년까지는 서울만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때 되게 갑자기 툭 튀어 올라요. 네.
지금 그게 저희가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서울 부동산이거든요. 네. 근데 빨간 선이 한번 툭 튀어 올라서 봉우리를 만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정부는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17년부터 19년까지 서울만 강세였고 지방 약세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 실패를 비판했는데 20년, 21년은 코로나 환경이 왔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로 전국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요새 문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코로나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 그때는 말을 아니잖아요. 하는 17년, 19년은 아니잖아요. 네, 시장에서 말을 하는 그 문정부의 부동산 실기는 17, 19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17, 19년에 그 당시 민간 씬에서는 주택 공급이 너무 없고 음, 박근혜 정부 때 너무 없애놨고 그다음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요 관리가 되는 건데 수요도 주택 대출이나 이런 거를 되게 억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핀셋 형태로 억제하다 보니까 음, 그냥 범용적으로는 핀셋에 안 걸리는 데는 다 늘어나면서 예. 가계대출이 연평균 100조씩 늘어난 게 요때였기 때문에 네. 유동성 효과와 그러니까 수요 진작 효과로 서울이 크게 올랐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19년, 2018년 9.13 정책 내고 2019년 12.16 내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으로 가다가 20년, 21년에 코로나 환경 맞으면서는 그때부터는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22년, 23년 하락은 이것도 매크로 장세가 만들어낸 하락입니다. 마치 08년처럼 22년도 미국이 기준금리 500bp 올렸고 네. 한국도 따라 올리는 과정에서 그냥 전세 가격 하락하고 매매가 하락하는 그런 하락장이 음, 나왔고 현재 회복세는 서울을 중심으로만 회복을 했고 전고점을 회복을 했지만은 뭐 이것도 지수는 아니고 서울 안에서도 소위 잘 팔리는 지역들. 그러니까 고가 지역 예. 8개 구가 전고점을 넘었고 네. 나머지 구는 이제 고점에서 10% 조정받은 상태이고요. 지수 기준으로. 음, 다른 지역들은 다 전고점을 못 넘은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선 0에는 아직 이렇게 터치를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서울에 되게 잘 팔리는 지역구 빼고는. 네, 서울도 종합으로는 마이너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저는 이거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되게 모양이 그 문재인 때는 그 DJ 때 두 번 티어 오른 모양이랑 비슷한 것 같고 네. 윤석열 때는 그 모양 자체가 김대중 초기 아니면은 거의 이명박 박근혜 그 수준이랑 되게 비슷한 것 네, 같아서. 거의 뭐 화백처럼 말씀하시는데 그쵸? 근데 DJ 정부 때 2003년에 중간에 눌림이 있었던 거는 네. 저때 카드 사태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계대출 시장을 이때 처음 열어주다 보니까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을 둘 다 열어줬거든요. 근데 네. 신용대출이 카드 대란으로 이어진 거면서 그때 한번 터졌고 예. 담보대출은 이제 안 터졌죠. 그 음. 담보대출 시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0년 됐다. 네, 그래서 GDP 대비 80%대를 유지하게 된 거는 요 기간이었고요. 최근에 기재부나 금융부처에서 뭐 지분형 모기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계대출이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니까 아까 그럼 남은 게 결국 기업 가계 정부인데 뭐가 남았겠습니까? 정부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시장을 계속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의 돈이 필요하냐면 정부의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 주택시장에 명분 좋게 합리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모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분형 모기지 내는 겁니다. 저희가 지분형 모기지도 오늘 준비를 네.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같이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랑 토론을 하셨어요. 예.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네.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자 대선을 저희가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5월 14일이거든요. 20여일 정도 앞두고 후보들의 10대 정책 공약들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눈여겨볼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본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표부터 다뤄야 되는데 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조금 이따 하려고 네. 김문수 후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대 공약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은 저 10대 공약 나온 거 제목만 보잖아요. 네. 부동산 없어요. 아, 제목만 보면. 국민의힘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4번 전부 다, GTX 전부 이잖아. 다. 아, 예. 뭐 부동산, 뭐 GTX, 그렇죠. 이게 뭐 김문수, 예. 교통 인프라 내용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좀 뜯어보면은 네. 부동산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아까 맞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의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그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정책인데요. 먼저 333 청년주택 공급이 있어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연간 10만 원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네. 333이 뭐냐면은 결혼하고 3년, 네. 첫째 아이를 낳으면은 3년, 둘째 아이 낳으면 3년. 결국은 이제 뭐 4인 가족까지 되라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9년을 책임지는 공공주택을 사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순수 청년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연 10만 원씩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거를 333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네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거 외에 추가로 연간 20만 원의 뭐 신혼부부나 청년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연 20만 원의 공공주택을 또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민주에는 지금 주택 공급 계획 물량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여기 연 30만 원의 공공 사실 공공은 그래도 공급 계획에 잡아도 되는 게 공공은 공공이 직접 하니까 네. 민간 재건축 재개발 몇만 원 하겠다 이거는 자기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 30만 원씩이면 이것도 나름 150만 원화 되는 건데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눈길을 사로잡았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근데 네. 이 20만 원 공급을 하든 30만 원 공급을 하든 전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무도 안 살고 싶어 하는데도 30만 원 공급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한 위치는 다 거는 정리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신도시냐 구도심이냐이고 그 구도시에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높은 용적률로 건설 공급하면 되거든요. 네. 지금 역세권 관련한 주택 정책 사업이라던가 등등 많은 부분에서 도심지에 주택 공급을 할 위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가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3기 신도시 안에서도 얼마든지 높은 용적률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GTX 역세권 주변을 짓겠다 이런 내용도 많았었기 때문에 GTX 역세권도 가보시면 다 넓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런 데를 활용해가지고 역 중심으로 짓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